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맹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멈춰섰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끌어모았던 부채의 무게가 비로소 가벼워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시장은 연일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 환호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합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민낯은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중앙은행의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가 빚어낸 유동성 잔치 속에서 한국 경제는 영끌이라는 기형적인 부채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사들인다는 이 섬뜩한 단어는 빚을 내지 않으면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군중의 공포를 먹고 자랐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거대한 빚의 탑을 쌓아 올렸고 가계부채는 어느덧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르게 올린 금리가 실물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자 사람들은 오직 금리 인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잔혹한 진실은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병든 경제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터져버린 상처를 임시로 덮는 진통제에 불과하며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마주할 고통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영끌족들에게 다가오는 금리 인하의 시대는 구원이 아닌 파멸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달콤한 금리 인하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한 청구서의 진짜 크기를 추적하려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섬이 무너질 때 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는 어떤 연쇄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지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거대한 붕괴는 결코 하루아침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며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수면 아래에선 불길한 징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린 곳은 서민들의 최후 보루인 제2금융권과 자영업자 대출 시장입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수준을 향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는 매달 기록을 경신 중이며 법원 앞엔 파산을 신청하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체의 단면이 아닙니다. 초저금리가 공급했던 값싼 유동성이라는 마약의 효력이 끝났음을 알리는 명백한 금단 증상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균열은 부동산 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하던 시절, 금융권은 삽도 뜨지 않은 딴에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란 환상에 기댄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이 거대한 자금줄은 경제의 목을 조이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며 연명하는 좀비 사업장들이 전국에 널려 있고 이들과 얽힌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연쇄 부도의 공포 속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재해 보이지만 시스템 내부의 유동성은 심각하게 말라붙었습니다. 시장은 이 위기를 가릴 마법으로 금리 인하를 부르짖습니다. 기준금리만 내리면 꽉 막힌 돈줄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반등할 거란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쫓기듯 금리를 내린 시기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호황의 시작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제 충격과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현재 목격하는 연체율 급등과 부실은 다가올 잔혹한 첨부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빚으로 지은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진짜 위기는 금리가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괴력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 역설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돈의 이동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 국가에서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비용을 넘어 국가 경제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의 압력에 굴복해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시장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훨씬 안전한 달러를 놔두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원화 자산을 보유할 바보는 월스트리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폭등하게 됩니다. 환율의 급등은 곧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원유부터 밀가루, 공장 가동이 필요한 핵심 원자재까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있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밥상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팽창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빚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단행했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무서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오는 악순환의 늪으로 국가 경제를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자본이 탈출하고 외환시장이 요동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시리즈 프리미엄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쓰레기 취급을 받기 시작하며 정부와 기업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가산금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그 참혹한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금리를 내렸지만 정작 그 결정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외환위기의 뇌관을 건드리게 되는 셈입니다. 영끌족의 숨통을 틔워주려다 대한민국 전체가 질식할 수 있는 이 딜레마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잔혹한 첨부서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붕괴의 경고는 결코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 잔혹한 첨부서를 받아든 국가들의 비참한 말로를 생생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터키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오판 아래 중앙은행을 압박하여 억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은 무려 8%를 넘어서며 화폐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은 빵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평생을 모은 저축은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뭉치로 전락했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비극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화폐를 찍어내고 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들 국가는 결국 만성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국가 부도라는 치명적인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불렸던 아르헨티나는 거듭된 디폴트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는 엄청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참한 빈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의 기초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통화 정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증명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는 이들 신흥국들보다 훨씬 견고한 제조업 기반과 외환 보유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의 지면지였던 그리스 역시 유로존이라는 든든한 담험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누적된 가계부채와 방만한 재정 운용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국가 자산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육박하며 한 세대 전체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채에 의존해 쌓아올린 성장의 환상은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차갑고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뼈아픈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참혹한 실패 사례가 보내는 경고음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만약 무리한 금리 인하로 인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다시 치솟는다면 그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빚을 내어 자산을 사들인 영끌족과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언론과 시장은 금리 인하가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장밋빛 희망을 속삭이지만 그것은 실물 경제가 버텨준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환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늪에 빠지게 되면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기업들의 연쇄적인 도산과 구조조정의 칼바람입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신규 채용은 전면 중단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매달 은행에 막대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영끌족들에게 실직은 곧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자율이 1% 내려간다 한들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빚으로 유지되던 위태로운 삶은 그 즉시 붕괴하고 맙니다.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싶어도 끝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그들의 집을 사줄 매수자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의 진짜 함정입니다. 표면적인 대출 금리는 낮아질지 몰라도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후폭풍이 개인의 삶을 솜돌이째 덮치게 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가고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 상환의 굴레뿐입니다. 자산 가치 하락과 부채의 압박이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 이 끔찍한 디레버리징의 고통이야말로 무리한 빚의 향연 끝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청구서의 본질입니다.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시장의 시선은 일제히 정책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으로 향합니다. 영끌족과 한계 기업들은 제발 금리를 내려달라고 유동성을 공급해 생명줄을 연장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주한 현실은 사방이 꽉 막힌 짐태양만의 거대한 미로와도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인 독배를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리자니 당장 내일 부도를 맞이할 부동산 대사업장들과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폭탄이 터져버릴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정책 당국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재정을 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나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국이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라는 미봉책으로 부실의 폭탄 돌리기를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고 부실한 부동산 뇌 사업장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사이 경제 전반에 흐르는 건강한 자본의 혈맥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최후 방어선인 외환보유고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숫자로 찍힌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다 한들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막대한 자금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마약을 쉽게 꺼내 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앙은행이 끝내 통화 정책의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섣부른 금리 인하가 가져올 국가 시스템 붕괴의 후폭풍이 얼마나 참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은 붕괴를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붕괴의 속도를 늦추고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처절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빚으로 쌓아올린 이 위태로운 체제를 유지하느라 우리 경제가 마땅히 치러야 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금리는 본래 부실한 기업과 비효율적인 자본을 솎아내는 차갑지만 필수적인 메스 역할을 합니다. 고금리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과 생산성을 갖춘 기업들이 들어서며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선거와 여론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끝없이 미뤄왔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여 좀비 기업과 투기 세력에게 다시 한번 구명주를 던져준다면 그것은 시스템 전체를 회복 불능의 괴사 상태로 몰아넣는 최악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불러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기판에 뛰어든 사람들과 수익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수수료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천문학적인 대출을 승인해준 금융기관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대마불사라는 맹신 아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비뚤어진 믿음은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병폐입니다. 금리 인하로 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부실이 덮어진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번에는 더 큰 빚을 내어 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것입니다. 부채의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지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파산뿐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은 금리를 내려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거짓 위로가 아닙니다. 다가올 충격의 크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잔혹한 청구서를 어떻게 사회 전체가 분담할 것인지 냉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고강도 긴축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부실의 고름을 짜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뼈를 깎는 인내만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그나마 남아있는 체력마저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침이 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은 결단코 잊어선 안 됩니다. 위기를 피하려다 더 거대한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역사 앞에 반복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거대한 것이 경제의 파도 앞에서 철저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개인은 과연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금리 인하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어 다시 빚을 내어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불타는 집안으로 화약통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 퍼펙트 스톰으로부터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방어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제1원칙은 단연코 디레버리징, 즉 부채의 축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마련한 자산이 있다면 손절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처분하여 빚의 무게를 줄여야만 합니다. 버티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과거의 학습 효과는
구조적 저성장과 인구 절벽이 맞물린 수축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낡은 유물입니다. 자산의 가격표에 집착하는 시선도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앱을 켜고 매일 변동하는 호가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당장 다음 달 내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된다면 버틸 수 있지만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의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말라붙는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근로소득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철저히 다지고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해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상예비 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재발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하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과 부동산에만 10% 쏠려 있는 기형적인 자산 구조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형태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으로 통화를 분산하고 금이나 단기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려 방어막을 겹겹이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위기를 기회 삼아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무용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대한 붕괴의 사이클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요임을 바라며 타이밍을 재는 자가 아니라 탐욕을 통제하고 현금의 생명력을 쥔 채 조용히 다음 사이클을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간 역시 그 섬뜩한 고요함의 한가운데일지 모릅니다. 얄팍한 금리 인하 소식에 시장은 환호하고 언론은 위기가 끝났다는 성급한 축배를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락장 속에서 잠깐 반등하는 고양이의 도약처럼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명적인 함정일 뿐입니다. 경제의 체질이 멍들고 인구 구조가 무너지며 거대한 부채가 짓누르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일시적인 금리 조작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장의 자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위기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 채 다시금 빚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대중의 망각과 탐욕입니다. 한국 경제는 빚이라는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맞으며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맹신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고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은 어느새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벼락부자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맹목적 강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한 노동의 가치는 폄하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은 미래를 묵묵히 설계하는 대신 스마트폰의 새빨간 호가창에 영혼을 묶였습니다. 파티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지금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잔혹한 청구서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은 청구서의 결제일을 잠시 유예해 줄지언정 절대 그 액수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적된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듯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는 훨씬 더 파괴적인 형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한파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를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뿌리부터 재설정해야 하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입니다. 빚으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허염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롯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단한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할 때입니다.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숨통을 조여올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땀방울, 그리고 붕괴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영끌 쪽이 마주할 청구서의 진짜 크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품었던 헛된 환상의 크기이자 앞으로 혹독하게 견뎌내야 할 성찰의 무게입니다. 이 묵직하고 불편한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생존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위기를 논할 때 가장 자주 소환되는 기억은 단연 1997년의 물 외환위기입니다. 당시에 참혹했던 붕괴를 경험한 세대들은 지금의 상황을 그 시절과 비교하며 두려움을 떱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건전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다고 반박합니다. 4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방어막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과거처럼 무모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지표만 놓고 본다면 이들의 주장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정부 역시 끊임없이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공포는 이번에 다가올 위기가 1997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97년의 위기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과도한 단기 외채가 불러온 기업형 부도 사태였다면 지금 우리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시한폭탄은 바로 가계와 자영업자라는 국가 경제의 가장 밑바닥 기초를 이루는 층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기업을 살려냈고 기업이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건재하지만 정작 내수 경제를 지탱해야 할 서민들의 지갑은 거대한 가계부채와 살인적인 이자 부담으로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내수가 붕괴하고 내수가 붕괴하면 골목 상권과 내수 중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구조적 파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1997년 당시에는 위기 극복의 강력한 동력이었던 젊은 인구와 고도 성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견뎌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글로벌 호황에 힘입어 빠른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잠재 성장률은 1%대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고 경제를 이끌어갈 생산형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터지게 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넘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장기 침체, 즉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가혹한 한국형 빙하기의 시작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토록 기형적인 가계부채의 늪에 빠지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주거 형태, 바로 전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와 고성장 시대의 전세는 서민들이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세 제도의 본질은 철저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끊임없이 새로운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라는 위험천만한 투기 행각에 열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은행들은 세입자들에게 소득의 몇 배가 넘는 수억 원의 전세 자금을 너무나도 쉽게 빌려주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빚을 내어 더 비싼 전세로 이동했고 그 막대한 빚은 고스란히 집주인의 손에 들어가 또 다른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기 자금으로 둔갑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집주인의 빚과 세입자의 빚이 기괴하게 뒤엉킨 채 끝없이 위로 팽창하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표에 찍힌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이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의 사슬이 수십 겹으로 위태롭게 엉켜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막을 내리는 날카로운 핀셋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 대출 이자가 치솟자 세입자들은 더 이상 비싼 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탈출하거나 더 싼 집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이 하락하면서 빚으로 집을 늘려가던 갭 투자자들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서민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비극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금리가 다시 인하된다고 해서 이 붕괴된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리 만무합니다. 이미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무너져버린 전세가율은 다가올 부동산 대폭락의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끊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빚의 무게에 짓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서민들의 참혹한 잔해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산 가격의 하락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드는 억울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민국 전체 부의 7% 이상이 쏠려있는 기형적인 자산 구조 속에서 집값의 폭락은 곧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의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끌족이 집을 사기 위해 일으킨 거대한 대출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채우고 있으며 집을 짓기 위해 동원된 막대한 대자금은 증권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빚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살기 위해 일제히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마진콜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게 됩니다. 멀쩡하던 기업과 가게마저 현금 가뭄에 시달리며 연쇄 부도로 내몰리는 최악의 신용 경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는 필사적으로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을 쏟아부으며 어떻게든 시장의 억지 온기를 불어넣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는 부상당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시장에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은 결국 다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짊어진 빚의 시한폭탄 크기를 더욱 비대하게 키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피와 땀을 담보로 현재의 파티를 연장하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이 모든 부조리를 한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너지는 실물 경제를 방어해야 할 만큼 시스템 내부의 출혈이 심각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자백하는 백기투항과도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자산 시장의 반등이라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자산 가치의 거품이 꺼지며 실물 경제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의 파괴력입니다. 한번 팽창한 빚의 거품은 결코 고통 없이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살을 도려내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누군가는 평생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부채의 노예로 전락해야만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상 과정이 비로소 끝이 납니다. 금리 인하를 논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상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결점은 곧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지휘봉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철저히 미국의 금리 현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뼈아픈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발상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격차 속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반도체 수출 등 특정 산업의 호조가 만들어낸 착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만약 연준이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수 짐작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뱀의 수문이 열리듯 외국인 투자 자본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한국 시장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채가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완벽한 안정까지 보장하는데 굳이 금리가 낮은 신흥국 한국의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마르고 원화를 던지는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 환율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1달러에 1, 400원을 넘어 1, 500원, 1, 600원을 위협하는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억눌러왔던 인플레이션의 불씨에 엄청난 기름을 붓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권은 사실상 연준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미국 내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어 더 이상 고금리를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침체는 곧 전 세계 소비 시장의 위축을 뜻하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치명타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마다 한국의 수출은 곤두박질 쳤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하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빚쟁이들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기도 전에 실물 경제의 거대한 비마기가 먼저 찾아와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잔혹한 현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금리 인하의 진짜 함정입니다.